이번 시간에는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김성철 약학 박사님의 감기 및 독감의 이해 및 치료 약물에 대한 강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성철 박사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립니다. K-파이 학술위원이시고 메디칼 정성약국 대표 약사님이시고 전 영남대학교 또 전 덕성여대 약학대학 겸임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강남구 약사회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강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파이 학술위원 김성철 약사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우리 인체의 방어 기능이 흐트러져서 알레르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기지만 요즘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시기에는 각종 호흡기 질환, 특히 콧물 감기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증상이 좀 가볍습니다만 물 같은 콧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혹시 재채기나 기침을 자주 하면 코로나로 오해를 받기도 하죠. 이런 경우 우리 약사님들 어떻게 접근하세요? 오늘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콧물 감기약에 왜 아시타미노펜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둘째, 점막작용제와 점액 용해제는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까요? 셋째,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항알레르기제와는 그 작용이 어떻게 틀릴까요? 넷째, 알파1 효능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다섯 번째, S칼복시메틸 시스테인과 N아세틸 시스테인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될까요? 약국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쉽게 접근하는 감기치료 약물들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12명의 내노라 하는 임상 강의 전문 약사님들께서 근 1년 6개월에 거쳐서 만든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일반 의약품에 대한 책을 중심으로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마음을 학술 강좌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 가볍게 오늘의 주제인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감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내용은 추후에 잘 정리하여 튜브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플루엔자와 감기약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은 책에는 없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상부 기도고 밑에 중간에 있는 것이 하부 기도 쪽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는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누어지고 상기도는 비강, 인두, 후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인두는 코인두, 입인두, 후두인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후두개가 있어서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때 후두를 덮는 기능을 하지만 치매를 걸리거나 노인들이 되면 음식을 먹을 때 이 후두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기도는 기관, 기관지, 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도 감염이라 하면 감기를 비롯한 급성 부위동염, 급성 인두염, 후두염, 후두계염, 인플루엔자 등을 들 수 있고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기는 급성 비인두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후두계염은 세균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책의 구성에 따라서 환자의 에피소드를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명인 오영은 씨는 의 주소사항은 평소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세트리진을 하루 하나를 복용하는데 이틀 전부터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추위를 느껴서 평소 먹던 세트리진을 복용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약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김 약사님은 오은영 씨가 콧물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기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비염, 독감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원인이 되어 처음에는 맑은 콧물로 시작하다가 누른색 콧물로 변하고 열이 발생되고 기침 등으로 발전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비염은 콧물 재채기, 콧막힘, 눈 가려움증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을 일단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서 콧물 억제는 1세대 항생제가 잘 듣고 비염에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잘 듣는데 감기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항콜린 작용이 있어 콧물 억제 작용, 가래 생성 작용이 더더욱 억제되어 후비루로 인한 기침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역사는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는 항콜린 작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안압 상승, 변비, 소변이 안 나오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즉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비비비를 통과하기 때문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감기약에 주로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나중에 기침이 심해지면 코감기약과 기침 감기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김 약사는 코감기약에 들어있는 슈도에페드린과 기침 감기약에 함께 들어있는 염산메틸에페드린이 교감신경 흥분을 시킴과 동시에 복용하면 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염산메틸에페드린이 있는 기침약에 크로페니라민이라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대부분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코감기에서 콧물을 동반한 기침감기에는 기침약만 복용해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한 기침약을 어느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간혹 아시타미노펜이 들어있는 기침약도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복용할 때 꼭 약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목이 많이 붓고 아프면 감기가 아니라 세균성 인두염일 가능성이 있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보면 크로페니라민의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항콜린 기능이 있고, 두 번째, 항콜린 작용은 입마름, 안압 상승, 건조감, 소변 안 나오는 부교감 신경 차단 기능이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감기약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2세대 항히스타민보다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약으로 감기약의 구성을 보면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고 코사겔은 예외적으로 전문약이 되어 있어 코감기라 효능을 허가받았습니다. 목이 아프다 할 때 약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은 목이 부으면 항생제를 써야 하고 목이 붓지 않으면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항생제를 쓰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환자의 다빈도 정상으로 가면 감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인후통과 재채기, 다량의 콧물, 비충혈, 기침, 후비루 동반이 되고 두통, 경증 내지는 중정도의 열, 전신 권태감이 나타나며 보통 일주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환자의 25% 정도에서는 정상이 14일 이상 지속되고, 두 번째, 감기는 콧물, 코막힘, 인후통 등의 증상과 경과에 따라 기침과 화농성 콧물이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정상은 7에서 10일에 걸쳐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대성적인 치료를 하는데 정상 초기 3에서 4일까지는 화농성의 분비물도 세균성 감염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 소견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우스갯말로 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7일 걸리고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세 번째, 인플루엔자는 이 보통 감기와 다르게 전신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죠. 발열, 즉 고열이 있고 두통과 근육통이 생기는 것이 감기하고 틀리죠.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이 있는가 하면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고, 주로 소아에서는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하게 되죠. 흉통, 안구통, 복통,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한 코비드19의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 곤란 및 폐렴,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등 다양한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 감염증이 나타나고 드물게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가, 오심, 설사 또는 냄새를 못 맡는 경우도 있고 델타 변이는 두통, 콧물, 인후통이 있어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돌파 감염이라고 이야기하는 델타 변이에 의한 증상은 심해지기 전에는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서 통상 감기는 목과 목 등 상기도의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대개 저절로 낫는 등의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감기를 유발하는 흔한 바이러스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아데노바이러스 등으로 리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 감기의 약 반을 차지하게 되죠.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계절별 발생 빈도도 차이가 납니다. 리노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주로 이른 가을과 봄에 나타나지만 코로나 감염은 대체적으로 겨울에 많이 야기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계절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는 보통 구성 원인으로는 연실상 구균이 인후염을 일으키는데 증상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과 구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통 붓고 아픈 경우 병원에서 항생제 등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감기는 5세 이하의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바이러스 감염으로 낮아집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대단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보통 목이 붓고 아플 때 일으키는 세균성 감염 중에 연쇄상 구균에 의한 감염은 이 연쇄상 구균이 주로 침범하는 곳이 바로 신장의 캡슐에 함으로 이 신장에서 우리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신장에 수분을 많이 갖고 가서 신장에 부종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목감기로 인해서 또는 후두개염으로 인해서 나타난 감기에서는 우리 약사님들이 꼭 기억을 한번 해주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연쇄상 구균에 의해서는 바로 급성 신우신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주소사항은 이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기 후유증에 또는 감기와 동시에 허리가 아프고 몸이 붓는다 했을 때는 병원에 가서 빨리 감별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즉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기도 감염을 흔히 독감 또는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감기와 구분되어서는 감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에서 없어지지만 이 인플루엔자는 10년, 30년 주기로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원래 조류에서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사람에게도 흔히 독감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1997년부터 조류에서부터 사람에 감염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게 되죠. 사람의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는 그 단백질형이 H1N1, H1N2, H3N2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는 H5N1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이하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2009년도에 대유행했던 인플루엔자 A형은 H1N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플루엔자 A 타입이고
야생, 수생, 조류가 숙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타입인 인플루엔자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고, A는 아래에 나오는 헤마그루티닌과 뉴로미니다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B 타입은 빅토리아 타입과 야마가다 타입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에는 상가 백신이면 인플루엔자 A 두 가지 타입과 인플루엔자 B 타입인 빅토리아 타입에 해당하는 것만 들어가고, 사가 백신은 인플루엔자 A 타입과 B 타입인 빅토리아 타입과 야마가다 타입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부터는 3가 백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이제 4가 백신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H1이라고 하면 인플루엔자 A형에 있는 표면 항원인 헤마그루티닌의 1타입이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이 타입이 1형부터 18형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마그루티닌 역할은 인플루엔자가 체세포의 살리악 애시드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N1이라 하면 누라미니다제의 약자이고, 인플루엔자가 세포 내에서부터 복제가 일어나고 세포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이것을 절단해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체세포로 전염시킬 때 필요한 효소이고,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그 유명한 올스탈미비르가 바로 뉴로미니다제의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독감의 치료에 있어 최신 약물로는 발록사비르, 상품명으로는 조프루자가 있습니다. 발록사비르는 엔도뉴클라제 억제제로 작용하는데, 엔도뉴클라제의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루엔자가 복제를 하려면 바이러스 구조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때 바이러스의 mRNA와 숙주세포의 리보솜과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결합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으로 mRNA에 반드시 캡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인플루엔자의 mRNA에는 캡이 없어서 사실상 숙주세포의 리보솜과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는 진화를 거쳐서 숙주세포의 mRNA에 있는 캡을 빼내서 이것을 가지고 캡 스네칭이라 하죠. 바이러스 자신의 mRNA에 붙이고 결국 숙주세포의 리보솜과 결합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결국 복제를 합니다. 이때 숙주세포의 mRNA에는 캡을 빼내는 효소를 엔도뉴클라제라 하고, 이를 억제하는 약물이 발록시비르, 즉 상품명으로는 조프루자라고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죠. 지금까지 현재 독감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물은 뉴로미니다제 억제제와 엔도뉴클라제 억제제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타미프루, 조프루자의 치료 원리입니다. 제일 먼저 복제를 못하게 만드는 발록사비르가 바로 캡 엔캡슐레이팅, 즉 캡 스네칭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뉴로미니다제를 차단시키는 오셀타미비르 같은 것은 바로 세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으로 치료제의 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의 차이가 확연하게 틀리죠. 이 예쁜 그림만 보셔도 감기와 독감은 금방 알 수 있죠. 감기는 서서히 시작돼서 갑자기 콧물과 이 열이 나고 합니다만, 독감은 서서히 시작하든가 갑자기 시작하여 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하는 것이 바로 독감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가 일으키고, 독감도 바이러스가 일으키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는 이 예방접종으로 효과가 없지만 독감은 예방접종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의 차이는
감기 바이러스 잠복 시간은 보통 12시간에서 72시간, 즉 3일 이내에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동시에 나타나고 2, 3일 후에 인후통, 인후의 이물질감 또는 기침으로 진행되고 열이 날 수 있고 어른보다 어린이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성인은 보통 1년에 2에서 4회 정도 감기 걸리고 어린이는 6에서 8회 정도 발병을 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이고 또 동일한 바이러스에도 재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이와 같이 감기와 다르게 발열, 오한, 두통, 몸살 그리고 근육통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막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감기의 발병은 3에서 5일째 근성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눈이 빨개지고 가려움증이나 기침은 가슴 가운데 몹시 화끈거리는 증상을 동반하고 증상이 호전돼 수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독감의 합병증으로는 특히 노인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폐렴까지 합병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노인에서는 이와 같이 폐렴이 일어나면 치료약이 없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나 편도에 심한 염증을 보이는 연쇄상 구균이나 디프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감염을 의심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이 연쇄상 구균에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장 기능에 급성 사구체 신염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것은 이때까지 의학 역사상에 모차르트가 사망한 원인에도 감기로 인한 이 사구체 신염, 즉 연쇄상 구균에 의한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신부전이 일어나서 2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허리 통증이 있고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난다 그러면 연쇄상 구균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감기, 독감, 코로나의 증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추보판에 이것을 쉽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기나 독감, 인플루엔자와 다르게 코로나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후각이나 미각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이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최근에 돌파 감염, 즉 델타 감염에 의한 돌파 감염의 경우도 증상은 거의 잘 안 나타나면서 타인에게 전파를 시키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스 및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이 국내에서는 지금 과거에 충북 음성 지역에서나 이쪽에서 있었습니다만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병이 의심되어 병의원으로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근에 이것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면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사스 쪽에서는 38도 이상의 고열, 두통, 몸살, 설사들이 일어나고 일주일 이내에 마른 기침과 대부분의 환자에서 폐렴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스의 초기 증상에 일반 독감과의 증상이 감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감기의 치료제로는 중요한 것이 우리 약사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효약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대증요법으로 쓰게 되죠. 그 중에서 대단히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거담제입니다. 가래가 나오거나 목에 가래 낀 것과 같은 정례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거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점막 작용제와 점액 용해제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둘 다가 가래에 되어 있는 거담의 점도를 떨어지게 하지만 점막 용해제는 우리 몸에서 점액을 분비시켜서 점막의 점도를 떨어지게 해주는 것이고 점액 용해제는 점막의 SS 본드를 깨어서 점액의 농도를 떨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막 용해제는 구아니페네신과 같은 것들, 염화 암모늄, 에서 칼복시 메칠 시스테인이 바로 점막 작용제로 가고, N아세틸 시스테인 같은 것은 SS기를 그 결합을 깨어서 점액의 점도를 낮추는 것이고, 나크 즉 N아세틸 시스테인은 항산화 작용이나 항영점 작용도 발휘하게 되죠. 그다음에 있는 것이 엘도스테린이 존재를 하게 되고, 암브록솔이 여기 있죠. 암브록솔은 브로맥신의 대사산물이죠. 얘는 윤활제 생성을 자극하고 점막 신경계의 나트륨 유입을 차단하여 통증도 제거시키는, 즉 기관지의 그 마취작용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후비루가 넘어갈 때는, 후비루가 심할 때는 암브록솔 또는 브로맥신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비루의 경우에는 점막 용해 작용제보다는 점액 용해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국 임상에서 우리 아세틸 시스테인 1캡슐에 200ml가 들어있는 것, 즉 하루에 TID로 투약하면 600ml 정도로 우리 이 후비루에 들어가고, 끈끈하게 되었을 때 열이 많이 나면 우리 몸에서 이 열로 인해서 가래가, 농도가, 수분이 날아가니까 농도가 짙어지게 되죠. 그래서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후두 쪽에 가래가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럴 때 앞에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먼저 왜 콧물 감기에 아세타미노펜을 왜 쓰냐? 물론 기침이 있어서 목이 아파서도 쓰지만, 이때 열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바로 점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점액을 잘라서 점도를 떨어지게 해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세타미노펜이 콧물 감기에 들어가는 목적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방을 많이 보죠. 암브록솔이 이 콧물 감기에 크로페니라민 말레이트와 같은 1세대 항생제와 더불어 암브록솔을 또는 N아세틸 시스테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후비루 중에 점도가 낮아진 끈끈한 가래를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콧물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되지만, 과도하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쓰면 결국은 분비물이 점도가 높아져서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브로맥신이나 나크를 사용하게 되죠.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 같은 합병증이 의심될 때는 저 콧물 가래가 누렇게 색깔이 변하던가 3주 이상 기침 계속되면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하고, 이때 합병증으로 연쇄구균에 의한 후두개염이나 후두염이 일어났지 않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아스피린과 같은 것은 독감이 발견한 어린이에게는 절대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이때 아세타민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이 소염제를 투약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죠. 세균성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항생제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나 연쇄상 구균에 인한 급성 인두염의 합병증으로는 루마티스 열과 급성 시누신염과 같은 합병증을 초래해서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세나 조리 인플루엔자는 특효약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요법으로 조치가 필요하게 되죠. 독감 예방은 뭐니 해도 예방 접종이 제일 중요하죠. 어린이는 1년에 2번, 성인은 1년에 1번씩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상에서는 우리 약사님들은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항체가 형성되는데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유행할 때가 10월 말에서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이나 10월 말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독감 예방을 반드시 맞아야 되실 분들은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 또는 65세 이상 노인들,
폐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중증화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 이상이나 임산부들 반드시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독감 예방 주사는 보통 9월에서 12월이 되니까 4주 후에 면역력이 형성되므로 그걸 감안해서 일찍 맞아야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죠? 왜냐? 이 바이러스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에 유행할 거라고 예측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적합한 백신을 새롭게 개발해서 맞게 되죠. 독감 치료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뉴라미니다제 억제제, 즉 오세탈미비르나 자나비비르를 쓰죠. 페라미비르도 씁니다만은 얘는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의존해서 보통 약국 임상에서는 잘 못 보죠. A형, B형 인플루엔자에 다 사용됩니다. 보통 증상이 시작되고 48시간 이내에 투약해야 최대 효과를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자나비비르는 이 유당 락토즈에서부터 뽑아내기 때문에 여기에 과민 반응이 있는 분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도뉴클라제 억제제인 조프루자는 1일 1회 일정을 경구 투약합니다. 이것도 정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약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인플루엔자 독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원포인트 복약지도입니다. 첫째, 비염은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코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코감기와 구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염, 코감기하고는 조금 달라지게 보셔야 됩니다. 비염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선호하고 코감기에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선호됩니다. 즉 코감기와 같은 적시형 감기에는 콧물 감기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드로그 초이스고 비염과 같이 장기간 만성 코감기, 만성 비염에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또는 항알러지제가 사용되고 있죠. 보통 임상에서는 우리 약사님들이 많이 보는 것이 바로 1세대에서는 크로페니라민 말리트를 많이 보고 2세대에서는 세트리진 계열을 많이 처방전에 볼 수 있죠. 코감기가 아닌 부비동염은 부비동 속 분비물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슈도에페리든 등 비충혈 제거제가 우선이며 항히스타민제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히스타민제가 화농성 분비물의 배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가 비충혈 제거제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이 나거나 하면 이 부비동 쪽이나 후두 쪽에 존재하는 이 콧물이 바로 후비루가 돼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액용해제나 점액 분해제를 사용하게 되죠. 구아페니신이 들어간 거담제는 가래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가래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침약 성분 중에 염산메칠 에페드린은 기관지 확장작용으로 슈도에페드린보다 그 효과가 3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약인 염산메칠 에페드린과 코감기약인 슈도에페드린과는 병용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슈도에페드린이 소량 들어가 있는 약물하고 염산메칠 에페드린이 들어가 있는 약물은 병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하셔야 됩니다. 목이 안 붓고 아플 때는 항생제 처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결국은 항생제를 처방받을 이유는 없고 목이 아프다든지 안 그러면 편도가 인후가 부어 있다든지 붉게 발적이 일어나고 열이 나고 이와 같은 몸이 붓는다든지 하는 신장염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항생제를 투약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목이 붓고 아플 때는
연쇄상 구균회양 감염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를 반드시 처방받아야 됩니다. 또는 목이 아플 경우에 약국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다 작용하는 이누 스프레이 제제 0.05% 요드액이나 염산세틸피리디움을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침을 삼킬 때 아플 때는 1차적으로 감기약을 투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누 스프레이 제제를 먼저 권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K-파이 온라인 강의 제 2탄 중에 2주석 강의로 인플루엔자와 감기의 상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 약사님들이 임상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질병 중에 하나므로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에피소드와 병태 생리와 이 독감과 인플루엔자의 상이점 또는 치료약물의 상이점에 대해서 마지막 복약 지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을 한번 숙지하고 의 지식을 한번 재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K-파이 학술위원 김성철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엄준철 약사님의 당뇨 처방약 비교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엄준철 약사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파이 학술위원이시고 편안약국 대표 약사님이시면서 약사 유튜버 약장TV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구독자가 있지요. 또 노인양요 핵심 정리라는 베스트셀러 저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파이 톡톡 일반약 실전 노하우 저자이고 K-파이 학술위원 엄준철 약사입니다. 오늘은 K-파이 온라인 강의 2탄 두 번째 시간으로 당뇨 처방약 비교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메트포르민, 가장 좋은 당뇨약, 가장 기본적인 당뇨약, 가장 싼 당뇨약, 여기저기 좋은 약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릴, 글리메피리드는 2차 선택약으로서 인슐린을 강제적으로 분비시켜주는 약. 그래서 저혈당을 부작용으로 걱정을 좀 해야 되고요. DPP-4 억제제는 새로 나온 좋은 당뇨약으로서 간에서 당 생성을 줄여줍니다.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고요. 부작용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액토스, 티아졸리네디온 계열 약물, 경우에 따라 당뇨약인데 근육으로 혈당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중성지방 개선 효과가 플러스 알파로 좀 있습니다. 그러나 골절주의, 부종 관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SGLT2 억제제는 이뇨제 당뇨약으로서 이뇨 효과로 혈압에 도움이 되고요.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주는 약입니다. 부작용으로는 탈수를 주의해야 되고 비뇨기 감염이 우려가 됩니다. 인슐린 주사, 가장 강력한 당뇨약이고요. 혈당 감소 효과가 가장 강력한 건 바로 주사제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약, 설포닌유리아, 메글리니타이드, 포도당에 의존해서 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을 분비시켜주는 약, DPP-4 억제제, GLP-1 효능제,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켜주는 약, 그래서 말초 조직으로 당을 집어넣어주는 약, 티아졸리네디온 계열이 주요 메커니즘이 그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주는 약입니다. 자, 간에서 포도당 신생작용, 그러니까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줄여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메트포르민, 간에서 포도당 합성이 안 되게끔 주요 기전이 메트포르민이고요. 그리고 장에서 당의 흡수를 줄여주는 약, 바로 알파 글루코시다제. 물론 메트포르민도 약간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약, 식전이 아니고 식후 DPP-4 억제제, GLP-1 효능제.
글루카곤의 분비를 줄여주는 약 DPP-4 억제제, GLP-1 효능제. 베타셀의 췌장의 베타셀의 매스, 질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러니까 췌장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췌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약이 DPP-4 억제제, GLP-1 효능제. 신장에서 당의 배설을 증가시켜주는 약, SGLT2 억제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과나이드, 메트포르민,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약간 부가적으로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올려주는, 그리고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조금 줄여주는 부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A1C 1에서 2% 정도 감소시켜주는 당화 혈색소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저혈당은 일으키지 않고 체중 증가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체중을 약간 감소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장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계속 드시다 보면 조금 괜찮고, 그리고 심혈관 기능에도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속효생 제제 보통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고요. 서방형 제제는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이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복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부작용으로 위장관 부작용이 주로 흔한데요. 설사, 오심, 복부팽만, 소화불량, 금속성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당뇨약으로 구역질, 설사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심이나 설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 바로 전, 바로 후, 식사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은 좀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서방형 제제는 변으로 알약 껍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경고문, 젖산증, 유산산증,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 만성 음주자, 저산소증인 경우에 젖산증 발생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감소된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신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45다. 그러면 좀 주의해서 투약을 해야 되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이다. 그런 경우에는 투여 금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메트포르민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영제 투여 전에도 중단을 하는 게 좋고요. 참고로 메트포르민을 드시게 되면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메트포르민을 간단하게 복약 지도를 하면은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약이고, 혈당 생성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약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이고요. 자, 이 메트포르민을 아침에 먹냐, 저녁에 먹냐, 기준이 뭐냐면은 낮에 일상생활 할 때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아침에 드시는 게 괜찮고요. 그리고 밤에 새벽을 지나서 그 새벽을 지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밤에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을 때는 저녁에 복용합니다. 저녁에 당 신생을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날 새벽 그 다음에 아침 공복 혈당을 줄여주려면 저녁이 좋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되고요. 조영제 촬영 전에 당뇨약 복용 사실을 알려줘서 당뇨약을 메트포르민을 중단하게 합니다. 설포닐 유레아, 글리메피리드, 글리벤클라마이드, 글리피짓, 글리클라짓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강제적으로 분비시켜주는 약입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A1C 1에서 2% 정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저혈당이죠.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복약지도도 저혈당이 첫 번째 복약지도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당뇨약을 받으시러 왔는데 처음 당뇨약을 받으시는 분인데 살이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많이 뚱뚱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설포닐 유레아를 처방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약을 쓰는 거죠. 체중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글리메피리드는 설명서상에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함께 복용이고요. 글리벤클라마이드, 다온일정이죠. 식사 직후 복용으로 설명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리피짓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자, 부작용은 뭐니 해도 저혈당, 그리고 체중 증가 이런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오래 드셨을 경우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나 없나? 네, 설포닐 유레아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베타세포 기능이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자꾸 분비하라라고 명령을 보내도 그래도 이 베타세포가 약간 지쳐가지고
효능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설포닌 유레아 계열 약물을 처방을 하냐 안 하냐? 처방합니다. 효능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그래도 효능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처방은 계속합니다. 자, 이건 썰파계 계열 약물이기 때문에 썰파계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참고 삼아서 교차 알레르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썰파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썰파계 당뇨약에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썰파계 항생제 알러지와는 상관없고 극히 드물게 설포닌 유레아만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주의 그 약물 중에서 당뇨약 중에서 노인에게 조금 부적합한 약물로 노인주의 약물 명단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글리메피리드, 글리벤클라마이드. 다른 당뇨약은 노인주의 약물이 아닌데 글리메피리드와 글리벤클라마이드는 저혈당 때문에 노인들에게 저혈당은 다른 증상이 없이 그냥 어지럽고 힘이 없고 머릿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이런 그 증상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이 저혈당인지 모르고 좀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인주의 약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복약제도 설명을 드리면은 많이 쓰이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당뇨약이죠. 메트포르민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통 처방이 되는 약이고요. 식사 30분 전에서 식사 직후 요 사이에 복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혈당의 증상이 뭐냐면은 어지러움, 기운이 없음, 식은땀, 손떨림, 불안, 짜증, 배고픔, 시야가 흐림, 머리가 붕 뜨는 느낌. 자, 젊은 사람들은 짜증과 식은땀, 손떨림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없고 그냥 어지럽고 기운 없고 머릿속에 혼란만 느낀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티아졸리네디온 계열 약물들, TGD, 피오글리타존, 로지글리타존, PPAR 감마 효능제로서 근육의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말초 조직으로 당을 집어 넣어주는 그런 약입니다.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뇨약 중에서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는 당뇨약도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 시에는 조금 더 저혈당 위험을 높입니다. 그 정도. 체중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피오글리타존은 체중이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신기능이 감소됨에 따라서 용량 조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투약을 할 수 있는 약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몸이 붓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부종이 있는 신기능이 감소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투약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은 말단 부종, 체중 증가, 골절 위험 증가입니다. 골절 위험이 증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시면은 오늘 바로 효과가 있는데 이 피오글리타존 이런 약물들은 12주는 드셔야지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을 바꿨더니 혈당이 올라가요. 왜? 이거는 약을 드시고 12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서서히 효과가 점점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복약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글리타존은 아반디아정이죠, 옛날에. 총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압을 올리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약이고요. 피오글리타존은 그런 부작용 없고 오히려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은 일부 환자들한테 매우 좋은 당뇨약이다. 그렇게 경우에 따라 당뇨약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블라파스 경고문은 신부전인 경우, 왜? 몸이 붓는 경우, 신부전인 경우에 몸이 붓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부종한다는 주의를 해야 된다. 골절, 특히 여성분들, 골 감소증이 있으신 분들 골절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광암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암 경력자에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당뇨약입니다.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는 당뇨약,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당뇨약, 신부전의 경우에는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당뇨약, 체중 증가 가능성이 있는 당뇨약, 바로 TGD계 당뇨약입니다. 그 다음에 DPP-4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타글립틴, 리나글립틴, 알로글립틴 이런 약들이 있고요. DPP-4 억제제는 그 DPP-4 효소를 억제해서 인크레틴 분해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인크레틴의 작용 시간을 연장시켜주는데 이 인크레틴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의 활성을 증가시켜주고요. 글루카곤의 분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루카곤 분비가 줄기 때문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포도당 생성 줄여주는 약, 이게 메인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저혈당은 단독으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체중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중립적인 영향이고요. 신장 기능이 감소된 경우에는 일부 약물은 용량을 조절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약물들은 신장 기능이 아무리 감소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이 뭐냐면은 DPP-4 억제제는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도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자한테 쓸 수 있는 당뇨약,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일부 감기 증세, 비인두 감염 이런 게 살짝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마다 다 다른데 시타글리틴, 옹글라이자 요것만 부종이나 비뇨기 감염이나 인슐린이나 그 동시투여시 저혈당 부작용이 더 많다거나 이렇게 식사글리틴만 부작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DPP-4 억제제 전체가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췌장염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일부 관절통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통. 그리고 좀 약마다 다른데 알로글리틴, 내시나정 요것만 간독성이 있고요. 뭐 시타글리틴, 리나글리틴, 알로글리틴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알로글리틴만 내시나만 간독성이 있고요. 알로글리틴, 삭사글리틴은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고요. 다른 약들은 괜찮고요. 그래서 DPP-4 억제제는 식사와 관계없이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수 있는 약이고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 쓸 수 있는 약이고 저혈당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약이고 이렇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GLT2 억제제, 카나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그 다음에 다파글리플로진 이런 약들이 있고요. 신장에서 포도당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저혈당은 이제 단독으로는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고요. 체중 감소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5kg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장 기능에 특히 단백뇨가 개선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부전의 이변율을 좀 낮춰준다.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좀 장점이 되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부작용으로는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기 때문에 세균은 당을 좋아하니까 비뇨기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성기 진균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소변 증가, 이뇨제이기 때문에 목마름 증가 이런 것들이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목마름 증가하기 때문에 또 연관시켜서 탈수가 되면은 신장 부작용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탈수가 되지 않게 물을 적당히 물을 좀 드시려고 복약지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케톤산증 위험을 좀 높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도 케톤산증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술 3일 전부터 투약을 중단한다. 왜냐하면 케톤산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LDL 수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고칼륨 혈증, 탈수, 저혈압.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한테 도움이 되는 당뇨약인데, 그런데 그냥 잘 모르고 썼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 상태가 약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뇨기 감염 그리고 카나블리플로진만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신장으로 당을 배출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이어야지 쓸 수가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는 약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노인들은 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한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당뇨약이 SGLT2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자, SGLT2 억제제를 복약 치료할 때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 약이다. 혈압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좋은 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탈수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탈수되지 않게 물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변으로 당이 나가기 때문에 비뇨기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GLP-1 효능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LP-1 효능제는 뭐 엑세타이나이드,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 둘라글루타이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지속형 제제, 그 바이드리어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거고요. 빅토자도 일주일에 한 번. 참고삼아 요게 또 이제 비만 치료제로 나왔죠. 똑같은 약, 리라글루타이드 똑같은 약인데 빅토자는 당뇨약, 삭센다는 싹 빼니까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약이고요. 둘라글루타이드, 트롤리시티도 그 약국에 많이 처방이 나왔었는데요. 트롤리시티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인슐린 주사제죠. GLP-1 수용체 효능제는 인크레틴 유사체로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위 배출 시간을 느리게 해서 포만감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인크레틴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부른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인크레틴.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 배출 시간을 지연을 시킵니다. 위가 배출이 안 되게. 그래서 오심구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위장 운동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많이 먹었다라고 착각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특장점은 체중이 감소하면 당뇨약으로 썼을 때 체중이 감소하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GLP-1 수용체 효능제가 있는데 비만인 경우에는 GLP-1 수용체 효능제 주사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 기능에도 더 좋고요. 단점은 갑상선 암이 있는 경우에 투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갑상선 암 위험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췌장염, 인크레틴 유사체, 인크레틴과 관련된 약은 췌장에서 글루카곤 분비를 줄여주고 췌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췌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일부 떨어진 사람들, 그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사람들은 바이에타나 바이드리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무력증이 있는 환자, 위장 운동이 잘 안 되는 환자들, 위 무력증이 있는 환자 이런 사람들은 위장 운동을 더 느리게 하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습니다. 자, 부작용은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심구토가 주요 부작용입니다. 특히 투여 초반에 오심구토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식욕 감소, 그리고 일부 설사, 그런 그 주사 부위의 통증. 그래서 배에다가 주사를 놓는데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 쪽에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죠. 네. 식후의 혈당을 줄여줄 수 있는 약이고요. DPP4 억제제와 동시에 투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엑세나타이드는 도마벤의 침 성분의 합성 버전이고요.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따라서 용량 조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GLP-1 수용체 그 복약 지도는 주사 바늘을 항상 새 걸로 교체해 주시고 보관할 때 주사 바늘 꽂은 채로 보관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사를 수직으로 놓죠. 수직으로 피하 주사를 놓는데 주사를 놓고 바로 빼지 마시고 5초를 좀 세셔야 됩니다. 천천히 5초를 센 다음에 왜냐하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뺍니다. 그리고 냉장실에 보관을 하는데 냉장실에서 꺼냈을 때 냉장실에 꺼내고 바로 사용을 하다가 고장난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사기가 조금 얼어가지고 그래서 약국에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냉장실에서 꺼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만히 좀 상온에 놔뒀다가 그 다음에 주사를 하는 게 작동이 잘 됩니다. 상온에서는 뭐 다른 거는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 트롤리시티는 14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사기 바늘, 그 주사기 매번 갈아야 되는데 주사기 꽂은 채로 보관하지 마시고요. 바늘을 꽂아둔 상태로 보관하면은 물이 새고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슐린 주사제 복약제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번 바늘을 새로 교체하셔라. 그러니까 우리 약국에 있는 그 주사 바늘, 인슐린 바늘을 구매하셔라. 그리고 알코올솜으로 닦아가지고 주사를 하셔라. 그러니까 알코올솜도 구매를 하셔라. 그리고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작용. 냉장고에 꺼내서 바로 쓰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놔뒀다가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당뇨약 그 인슐린 주사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슐린 주사제가 제일 강력한 당뇨약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당뇨약이 가장 센지 약한지 역할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메트포르민을 1차 선택약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당뇨약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강화작용의 강도를 비교를 하면 인슐린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GLP-1 수용체 효능제. 그러니까 주사제가 제일 셉니다. 그리고 먹는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강력한 약, 메트포르민 빼고 설포닐 유리아. 그 다음으로 효과가 강력한 약, TZD계, 티아졸리네디온 계열 약물. 그 다음으로 효과가 강력한 약, DPP-4 억제제. 그 다음이 SGLT2 억제제. SGLT2가 가장 효과가 약하죠. 네, 그런 거 보시고요. 그리고 당뇨약 부작용의 그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혈당 위험이 가장 높은 약, 설포닌 유리아, 메글리티나이드, 그리고 부종의 부작용이 높은 약, TZD 계열 약물,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작용, 뭐 그런 약, SGLT2 억제제, 체중 증가 부작용이 위험이 높은 약, 설포닐 유리아, 메글리티나이드, TZD 계열 약물. 자, 그리고 체중이 감소할 수 있는 약, 메트포르민, GLP-1 수용체 효능제, SGLT2 억제제도 약간 감소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간 기능이 안 좋을 때 피해야 되는 약, TZD 계열 약물, 그리고 심부전이 있을 때, 심혈관이 기능이 안 좋을 때 쓰면 안 되는 약, TZD 계열 약물, 티아졸리네디온 계열 약물이요. 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용량 조절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안 좋을 때 투여할 수 없는 약, 메트포르민. 그리고 이 설포닐 유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설포닐 유리아는 신장 기능이 안 좋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메글리티나이드는 그런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메글리티나이드, 파스틱 뭐 이런 약들, 그런 약들이 처방이 나왔을 때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한테는 설포닐 유리아 약물보다 메글리티나이드 약물이 더 좋습니다. 더 신장 기능하고 상관이 없이 쓸 수가 있는 약이다. 그리고 B셀의 번아웃, 그러니까 B셀이 지쳐가지고 췌장이 지쳐서 췌장 기능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췌장에 내성이 생기는 약, 설포닌 유리아, 메글리티나이드. 췌장염이 있을 때 쓰면 안 되는 약, DPP-4 억제제.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기보다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약. 뼈 골절 위험성이 높아지는 약, 특히 손목뼈가 잘 골절되는 약, TZD계 약물들. 관절의 통증, 관절통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 DPP-4 억제제. 비뇨기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 SGLT2 억제제. 그리고 DKA, 케톤산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 SGLT2 억제제. 자, 그래서 그 기저질환별 그 피해야 할 당뇨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암이 있는 경우에, 암이 있으면은 TZD 계열 약물이 방광암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여하면 안 되고요. 갑상선암이 있는 경우에는 GLP-1 수용체 효능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주의 약물이, 설포닐 유리아가 저혈당 때문에 노인 주의 약물이라,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니고요. 물론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심해서 조금 더 별로 안 좋은 약이고요. 위마비, GLP-1 효능제, 프르미니타이드, 심린 이런 약이 더 위 운동을 지연시킬 수가 있고요. 비뇨기 감염, 성기 감염이 있다. 그러면 SGLT2 억제제는 별로 좋지 않고요. 심부전이 있다. TZD, 알로글립틴, 삭사글립틴은 별로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에 안 좋은 약입니다. 간질환이 있다. TZD, 알로글립틴을 가능하면 처방하지 않습니다. 저혈당이 자꾸 생기고 저혈당 경력이 많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기저인슐린이 더 저혈당 위험이 적고 그냥 NPH나 레귤러 인슐린이 더 저혈당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포닌 유리아, 메글리티나이드가 약을 드시고 식사를 안 할 경우에 특히 저혈당이 생기니까 저혈당 위험이 높은 약이죠. 저혈압, 탈수 상태에서는 SGLT2 억제제가 별로 좋지 않은 약이고요. 고칼륨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카나글리플로진, 인보카나가
칼륨 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에 반대로 저칼륨이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가 저칼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민 반응, 피부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 DPP-4 억제제가 일부 피부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톤산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케톤산증 때문에 당뇨약을 쓰는 거죠. 근데 SGLT2 억제제는 오히려 케톤산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젖산증, 유산산증이 있는 경우에는 메트포르민,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 메트포르민을 투여하면 젖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카나글리플로진과 TGD 계열 약물이 골다공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DPP-4 억제제, SGLT 효능제가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쓰면은 안 좋죠.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말초신경병증,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카나글리플로진, 이 SGLT2 억제제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그 인복하나 이것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더 나타났다는 거고요.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에 세미글루타나이드, 오젠픽이라는 주사가 망막병증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는 거고, 비만인 경우에는 설포닌유리아, 메갈니티나이드, TGD, 인슐린 주사를 안 쓰는 게 좋죠. 비만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다른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신부전인 경우 CRCL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또 이렇게 30 미만인 경우 메트포르민, SGLT2 억제제, 글리빈글라마이드, 엑사나타이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여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트포르민을 계속 투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30 미만이면 투여 금기거든요. 그런데 30에서 44, 요 사이에는 원래는 투여 주의인데, 근데 안 쓰던 사람이 당뇨약을 신규로 투약할 때, 신규로 추가를 할 경우에는 그림을 보듯이 30에서 44도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금기로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점. 자, 메글리티나이드는 없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도 그래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잠깐 보죠. 설포닐 유리아 같은 경우에는, 설포닐 유리아는 가만히 보시면은 주의 됩니다. 그러니까 설포닐 유리아가 신장 기능이 더 떨어졌을 때 별로 안 좋고, 메글리티나이드는 신장 기능이 조금 더 떨어져도 쓸 수가 있고, DPP-4 억제제는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도 쓰기가 좋은 약입니다. 리나글립틴, 제미글립틴, 테네글립틴, 이런 약들은 완전히 신장이 안 좋아도 용량 조절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은 약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GLT2 억제제는 신장 기능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GLT2는 신장에서 당을 내보내는데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쓸 수가 없다. 티아졸리네디온 계열 약물은 신장 기능과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서 좋은 약입니다. 그러나 부종부작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GLP-1 수용체 효능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 당뇨약 선택시 참고사항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런 거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체중이 많이 나갔다. 자, 메트포르민, GLP-1 수용체 효능제,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는 비만이신 분에게 쓰기가 좋습니다. 좋은 약이에요. 안 되는 약은 뭐죠? 설포닌유리아, 메글리티나이드, 인슐린은 더 체중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디스리피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메트포르민이 심혈관 기능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TGD계는 또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감소되신 분,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GLP-1 수용체 효능제, SGLT2 억제제. 요거는 이제 좀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SGLT2가 괜찮은데, 그런데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떨어진 경우에 SGLT2가 안 좋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다른 거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메트포르민 그리고 SGLT2 억제제 안 좋죠.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낮은 경우에. 자, 그리고 신부전이 있는 경우, 좋은 약은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나쁜 거는
TZD 계열 약물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심혈관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GLP-1 수용체 효능제 좋고요. SGLT2 억제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위장마비 GLP-1 수용체 효능제 안 좋고요. 케톤산증이 있는 경우에 SGLT2 억제제 안 좋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경우에 TZD 계열 약물이 안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당뇨협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심혈관 위험성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좋은 약이 뭐냐면은 SGLT2 억제제, GLP-1 수용체 효능제. 만약에 심혈관 위험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혈당 위험성이 중요하냐, 체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 그리고 가격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저혈당 위험성이 없는 약이, 저혈당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약이 DPP-4 억제제, GLP-1 수용체 효능제, SGLT2 억제제, TZD 계열 약물들. 체중 증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약은 GLP-1 수용체 효능제, SGLT2 억제제, 체중이 감소되는 약. 가격이 싼 약.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설포닐 유레아가 가격이 쌉니다. 설포닐 유레아 가격이 싼 약. 물론 메트포르민은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요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이섬유 제제죠. 말토덱스트린, 바나바 주정, 바나바의 추출물, 피니톨, 그 다음에 홍경청전 복합 추출물, 그 다음에 구아바이,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또 보면은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솔잎증류 농축액, 콩 발효 추출물, 알부민, 노팔 추출물, 누에 분말, 그 다음에 지각상뇨 추출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명단을 좀 보시고요. 서목태 펩타이드, 그리고 인상 가수분해, 마주정, 타가토스, 실크 단백질, 누에죠. 그 다음에 잔나비 걸상, 요거는 인정 취소됐고, 메칠 셀룰로스, 식이섬유, 그 다음에 상엽, 뽕잎, 계피 추출물, 이런 것들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증가시켜줘서 포도당이 GLT4를 통해서 잘 들어가게, 그리고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좀 있다라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고요. 주로 당뇨 건강기능식품은 바나바잎 추출물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량 원소도, 미네랄도 많이 들어가는데, 셀레늄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라라고 신호를 보낼 때 셀레늄이 필요하겠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갈 때, 인슐린이 아연이 쌓여가지고 나갈 때, 그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말초 조직에서 작동을 할 때,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반응을 할 때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에 도움이 되고요. 크롬은, 그리고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붙었을 때, 신호를 보낼 때, 작동을 할 때 크롬이 있어야지 더 신호가 잘 작동이 됩니다. 계피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등록도 되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포함도 되지만, 그냥 계피가루를 음식으로서도 많이 소비자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상엽, 뽕나무잎, 소장 점막에서 당 흡수를, 당이 분해되는 걸 막아가지고 당 흡수를 억제시켜줘서 알파 글루코시데이제를 억제시켜가지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같은 이런 식이섬유는, 식이섬유가 거의 다 그래요. 소장에서 통과를 좀 느리게, 당이 급격하게 안 올라가게 좀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식이섬유가 당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당의 흡수를 방해해가지고 식후 혈당 조절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바나바의 추출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GLT4, 그러니까 인슐린이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잘 들어가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줘가지고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구아바잎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구아바잎은 베타세포에서
베타세포의 산화, 손상을 방지해가지고 베타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 그리고 피니톨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은 이게 이노시톨이 주요 성분이거든요. 이노시톨이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 그 수용체 전달, 그 전달을 잘 해주게 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작용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찬밀알부민은 아파 그 아밀라제 효소를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전분이 분해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식후혈당 상승에 막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뽕나무 잎은 마찬가지로 알파글리코시데제, 그러니까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당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당분이 흡수되는 걸 막아서. 타가토스는 이제 유사당이죠. 유사당에서 과당 이성질체로서 이게 자기 자신이 단맛을 나타내면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대체 당으로서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체가 또 글리코겐 합성을 억제하고 GLP-1 자극도 좀 해주고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사체, 유산균, 균사체 배양물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될 수 있으나 뭐 인체 시험이 좀 미흡해서 생리활성 등급 3등급으로 분류가 됐고요. 계피 추출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자, 아라비노스는 뭐냐면은 식이섬유는 흡수를 천천히 좀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